해병대에 입대한 이등병이 여군 간부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면서 십자인대가 파열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해병의 어머니이자 투스타인 여성과 그의 큰 이모이자 쓰리스타 장성 여성이 헬기를 타고 군부대에 찾아와 가혹행위를 일으킨 여성 간부들을 모조리 개박살내고 참교육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동쪽 끝 거친 동해의 파도가 쉼없이 해안을 때리는 도시 포항. 이곳에 위치한 해병대 제1사단은 귀신 잡는 해병의 신화가 시작되는 용광로와도 같은 곳이었다. 소금기를 머금은 갯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새벽 5시. 생활관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이등병 강민호는 한치의 소음도 없이 모포를 각 잡힌 모양으로 개고 전투와 끈을 고쳐맸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동기들보다 30분 먼저 묵묵한 자기와의 싸움으로 시작되었다. 그에게 해병대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증명이었다. 해병대 제2사단장이자 철의 목련이라 불리는 어머니 차유진 소장. 그리고 대한민국 해병대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최초의 여성 해병 대사령관인 큰이모 윤서연 중장.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두 개의 이름은 그가 넘어서야 할 가장 높은 파도였다. 민호야, 해병의 상징인 붉은 명찰은 계급으로 다는 것이 아니다. 내 자신의 땀과 의지로 쟁취하는 것이다. 어미는 내가 그 어떤 배경의 도움도 없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강한 해병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그것이 진짜 해병의 길이다. 입대 전날 짧게 깎은 아들의 머리를 말없이 쓰다듬던 어머니의 목소리는 그의 심장에 새겨진 부적이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모든 배경을 지웠다. 서류 속 가족은 평범한 회사원과 주부로 둔갑했고 그는 그저 수백 명의 훈련병 중 하나인 강민호로 포항 훈련단에 입소했다. 하지만 그의 과묵한 성실함과 어떤 부조리 앞에서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눈빛은 어떤 이들에게는 오만함으로 비쳤다. 그의 소대를 지휘하는 소대장 한지수 중위와 부소대장 고은비 중사가 바로 그런 이들이었다. 해병 대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한중위는 해병 정신에 대한 광적인 신념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녀는 나약함을 병적으로 혐오했고 특히 조용히 모든 것을 감내하는 강민호의 태도에서 해병답지 못한 기만적인 평온함을 읽어냈다. 강민호 이병. 어느 날 오후 개인 정비 시간에 땀으로 얼룩진 전투복을 손빨래하던 민호의 등 뒤로 칼날 같은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민호는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벌떡 일어나 해병 특유의 악 하는 기합과 함께 각 잡힌 자세로 경례했다. 한지수 중위는 팔짱을 낀 채 마치 오물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훑쳤다. 그녀의 옆에는 그림자처럼 고은비 중사가 서 있었다. 아주 깔끔을 떠는군. 내놈 눈에는 전투복에 밴 땀과 흙먼지가 부끄러운 건가? 해병은 뒹구는 게 일상이야. 너 혼자 무슨 귀공자라도 되는 것처럼 굴지 마. 아닙니다. 다음 훈련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정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내놈의 그 당연함이 마음에 안 들어. 다른 해병들은 전우들과 전우회를 다지는데 너 혼자 고고한 척하는 거냐? 아니면 내놈 체력이 그것밖에 안 돼서 남들 쉴 때 이딴 짓이라도 해야 겨우 따라올 수 있는 거냐? 비아냥거림과 모욕이 담긴 말들이었다.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해병대에서 체력이 약하다는 말은 가장 큰 수치였다. 요즘 애들은 악기가 없어. 사내 새끼들이 계집애들보다 더 약해 빠졌어. 안 그런가, 고 중사? 그렇습니다, 소대장님. 특히 강민호 이병은 눈빛부터가 해병답지 못합니다. 도끼가 없습니다. 고은비 중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다. 그날 이후 민호를 향한 그들의 괴롭힘은 해병 정신 강화라는 미명 아래 더욱 집요해졌다. 특히 한중위는 민호의 하체를 단련시킨다는 이유로 가혹한 얼차려를 즐겼다.
식사 후 쉬는 시간에 민호 혼자 총을 머리 위로 든 채 기마 자세로 30분 이상 버티게 하는 일이 잦았다. 불타는 듯한 허벅지의 고통과 비명을 지르는 무릎 관절의 통증 속에서 한중이는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지는 모습을 만족스럽다는 듯 지켜보곤 했다. 다른 해병들은 그를 동정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피했다. 한중이의 광기에 밉보이는 순간 자신의 군 생활이 지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이다. 민호는 순식간에 붉은 파도 속 외로운 섬이 되었다. 밤이 되면 그의 무릎은 욱신거리는 통증으로 잠을 설치게 했다. 그는 화장실로 가 찬물로 무릎을 식히며 고통을 삼켰다. 어머니에게 큰이모에게 전화 한 통이면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다. 하지만 민호는 그럴 수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맹세를 해병의 길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이 정도 시련 앞에서 무너진다면 평생 어머니와 큰이모의 거대한 이름이 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을 터였다. 그는 화장실 거울에 비친 한 달 만에 헬쑥해진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통증으로 희미하게 찡그려진 미간, 자신감 대신 불안이 서린 눈동자. 그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아니 스스로에게 명령했다. 견뎌. 강민호. 너는 해병이다. 그의 눈빛이 순간 단단해졌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의 육체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진짜 절망은 그의 정신이 아닌 그의 몸을 먼저 부서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포항의 겨울 바다는 이미 그의 운명을 삼킬 듯 검붉게 넘실대고 있었다. 한지수 중위의 가혹 행위는 민호의 신체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다. 특히 그의 무릎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다. 아침 구보 때마다 시큰거렸고 무거운 장비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날카로운 통증이 신경을 찔렀다. 하지만 그는 내색할 수 없었다. 아픈 티를 내는 순간 한중이는 그것을 나약함의 증거이자 정신력 해이로 규정하고 더욱 그를 나락으로 몰아붙일 것이 뻔했다. 민호와 같은 생활반을 쓰는 동기 박진우 이병은 그런 민호의 상태를 유일하게 눈치채고 있었다. 내성적이고 소심했지만 눈썰미가 좋았던 진우는 민호가 밤마다 몰래 무릎에 파스를 붙이거나 앉았다 일어설 때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리는 것을 몇 번이고 목격했다. 민호야, 너 무릎 많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후 함께 야간 경계 근무를 서기 위해 초소로 향하던 길에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좀 뻐근해서 그래. 거짓말. 너 걸을 때 약간 절뚝거리는 거 알아? 한중이님 때문이지? 제발 의무실이라도 가봐. 이러다 정말 큰일 난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자신을 걱정해주는 유일한 동기의 존재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걱정해줘서 고맙다, 진우야. 하지만 그의 다짐은 며칠 뒤 산산조각이 났다. 그날은 해병대의 상징적인 훈련 중 하나인 고무보트 IBS 해상 침투 훈련이 있었다. 100kg이 넘는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백사장을 달려 바다로 뛰어들어야 하는 극한의 체력을 요구하는 훈련이었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민호의 무릎은 보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모래사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 모습을 놓칠 리 없는 한지수 중위가 하이에나처럼 달려왔다. 강민호, 또 너야? 내 놈 하나 때문에 우리 소대 전체가 뒤처지는 거 안 보여. 엄살 피우지 말고 즉시 일어나지 못해. 죄송합니다. 무릎에 갑자기 힘이 풀려서. 힘이 풀려? 내 놈의 그 썩어 빠진 정신력이 풀린 거겠지. 내 놈 하나 때문에 해병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있잖아. 한중이는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민호에게 가장 치욕적인 벌을 내렸다. 일어나.
그리고 저기 백사장 끝에서 끝까지 오리걸음으로 왕복 실시한다. 내 그 나약한 하체와 정신머리를 오늘 내가 완전히 뜯어 고쳐주지. 오리걸음. 무릎에 최악의 부담을 주는 군내에서도 악명 높은 얼차려였다. 이미 부상당한 무릎으로 그 벌을 수행하는 것은 고문과도 같았다. 민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려 있었다. 수치심과 고통으로 눈앞이 아찔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엉거주춤하게 앉아 한 걸음 한 걸음 오리걸음을 시작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무릎 관절이 삐걱거리고 신경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백사장 반 바퀴를 돌았을 때 그의 다리는 감각조차 무뎌질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옆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한중이는 경멸 가득한 표정으로 쓰러진 민호를 내려다보았다. 꼴 좋다. 그 정도 정신력으로 누굴 지키겠다는 건가. 실망스럽군 강민호. 그녀는 더는 볼 가치도 없다는 듯 돌아섰다. 그때 중대장인 임규석 대위가 상황을 지켜보고 다가왔다. 그는 유능했지만 부대의 성과와 자신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쓰러진 민호와 싸늘한 한중이를 번갈아 보더니 상황을 빠르게 판단했다. 한중이 너무 과했어. 일단 의무실로 보내. 하지만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 훈련 중 흔히 있는 근육통이라고 보고 올려. 알겠나? 그는 진실보다는 평온을 택했다. 진우를 비롯한 몇몇 동기들이 민호를 부축해 의무실로 데려갔다. 군의관은 임 대위의 눈치를 보며 그의 무릎을 대충 만져보더니 단순 염좌네.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야. 찜질이나 잘해. 라며 진통제 몇 알과 파스 한 장을 처방해 주는 것이 전부였다. 아무도 그의 무릎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민호는 보내지 못할 편지를 다시 썼다. 어머니, 오늘 훈련을 받다 조금 다쳤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습니다. 강한 해병이 되기 위한 성장통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제 나약함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더 강해져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누구보다 튼튼합니다. 그는 눈물로 얼룩진 편지를 갈기갈기 찢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마치 자신의 너덜너덜해진 마음 같았다. 며칠 뒤 부대에는 동계 전술 종합훈련 공고가 붙었다. 해병대 1사단에서 가장 힘들기로 악명 높은 훈련이었다. 그 정점에는 포항의 험준한 산악 지형을 극복하는 천자봉 행군이 있었다. 훈련 통제관의 이름은 중위 한지수. 민호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자신의 무릎을 만지며 다가올 운명을 예감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파멸의 전주곡이었다. 포항의 겨울산은 날카로운 칼바람으로 가득했다. 해병대 동계 전술 종합훈련의 마지막 관문, 천자봉 고지 점령 행군이 시작되었다. 병사들은 완전 군장을 한 채 얼어붙은 땅과 험준한 산악 지형을 극복하며 정상으로 향해야 했다. 민호의 무릎은 최악의 상태였다. 진통제로 겨우 버티고 있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그를 덮쳤다. 그는 대열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몸은 그의 의지를 따라주지 않았다. 결국 정상 부근의 가파른 자갈길 경사로에서 그의 다리는 힘없이 풀리고 말았다. 우악! 민호는 균형을 잃고 비탈길 아래로 몇 바퀴 굴러떨어졌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분대용 기관총 예비 총열이 둔탁한 금속성 소리를 내며 바위 틈으로 굴러들어갔다. 그 광경을 정상에서 지켜보던 한지수 중위의 얼굴이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녀는 성큼성큼 비탈을 내려와 넘어져 있는 민호의 앞에 섰다. 강민호, 이 한심한 놈.
마지막까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내 놈 하나 때문에 우리 소대 전체가 평가에서 감점당하게 생겼어. 죄송. 합니다. 다리가. 닥쳐. 변명은 집어치워. 내 놈의 그 썩어 빠진 정신 상태가 문제야. 한중이는 이성을 잃은 듯 했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넘어져서 일어서려고 버둥거리는 민호의 가슴팍을 전투화로 걷어찼다. 민호는 다시 한번 맥없이 나뒹굴었다. 일어나. 일어나지 못해. 한중이가 고함을 질렀다. 민호는 고통을 참으며 성한 팔과 다리에 힘을 주어 어떻게든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의 부상당한 오른쪽 다리가 힘없이 꺾인 채 바닥에 놓여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한지수 중위는 마치 벌레를 짓밟듯 자신의 육중한 전투화로 민호의 오른쪽 무릎을 그대로 내리찍었다. 우두둑. 그것은 뼈와 살이 으스러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질긴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끔찍하고 축축한 파열음이었다. 끄아악. 민호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의 해병대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내지 않았던 모든 고통과 서름이 응축된 절규였다. 그는 무릎을 부여잡고 대굴대굴 굴렀다. 통증은 뇌를 관통하는 섬광과도 같았다. 무릎 관절이 완전히 분리되어 너덜거리는 끔찍한 감각.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고 오직 자신의 비명과 찢어지는 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주변의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훈련에 참여했던 병사들은 물론 다른 간부들조차 한중위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민호야.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박진우였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민호의 상태를 살폈다. 민호의 얼굴은 이미 눈물과 땀,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는 고통으로 쇼크 상태에 빠지기 직전이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중대장 임규석 대위가 급하게 달려왔다. 그는 새파랗게 질려있는 한중이와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민호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자신의 진급, 부대의 명예, 그리고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졌을 때의 파장. 모두 주목. 강민호 이병은 훈련 중 발을 헛디뎌 발생한 심각한 무릎 부상이다. 다른 소리 하는 놈은 군기 교육대로도 끝나지 않을 줄 알아라. 임 대위는 상황을 순식간에 조작했다. 그는 박진우가 단순 부상이 아닙니다. 무릎이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당장 외부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를 묵살했다. 의무병은 환자를 의무대로 후송하고 나머지는 훈련을 속개한다. 이건 명령이다. 임 대위는 현장 상황을 기록하려던 의무병의 수첩을 빼앗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진실은 또다시 그렇게 짓밟히고 있었다. 몇몇 동기들에게 들것처럼 실려 산을 내려가며 민호의 의식은 점차 흐려졌다. 그의 세상은 무릎에서부터 시작된 지옥 같은 통증과 자신을 버린 세상에 대한 깊은 절망으로 가득 찼다. 그는 무너지는 정신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단 한 사람을 떠올렸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해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이 감겼다. 그날 천자봉의 칼바람 속에서는 끔찍한 비명과 함께 한 젊은 해병의 육체와 영혼이 동시에 찢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찢어지는 소리는 대한민국 해병대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말았다. 강민호 이병이 실려간 곳은 해병대 제1사단 의무대였다. 외부와 차단된 군 내부 시설이라는 사실은 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뜨리는 절망의 선구와도 같았다. 의무대 군의관은 중대장 임규석 대위로부터 이미 언지를 받은 상태였다. 그는 민호의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오른 무릎을 몇 번 눌러보고는 엑스레이 사진 몇 장을 찍고 나서 영혼 없는 목소리로 진단을 내렸다.
훈련 중에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염좌 및 타박상. 인대가 좀 늘어난 것 같은데 큰 문제는 아니야. 뼈에는 이상 없고. 옆에서 이 모든 과정을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으로 지켜보던 박진우 이병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군의관님, 제가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무릎이 완전히 돌아갔고 찢어지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염좌가 아닙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군의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는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이봐, 박이병. 자네가 의사인가, 내가 의사인가? 일개 이등병이 뭘 안다고 내 진단에 토를 다나? 자네는 환자 안정이나 시키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더 이상 입 여는 일 없도록. 이건 명령이야. 그의 눈빛은 너 하나쯤 해병대에서 없애버리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진우는 분노와 무력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민호의 손을 잡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민호에게 내려진 처방은 얼음찜질과 소염진 통제가 전부였다. 그의 무릎은 깁스로 고정되었지만 그 안에서 해병의 미래를 갉아먹는 괴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려하지 않았다. 그 시각 중대장실에서는 한지수 중위, 고은비 중사, 그리고 중대장 임규석 대위가 모여 입을 맞추고 있었다. 임 대위는 서류 몇 장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이미 완벽하게 조작된 사건 경위서였다. 내용은 이렇게 간다. 강민호 이병, 천자봉 행군 중 험준한 지형에서 개인 부주의로 실족, 구르는 과정에서 우측 무릎에 심각한 염좌 부상을 입음. 현장에 있던 간부들의 신속한 조치로 의무대 후송 완료. 여기에 당시 현장에 있던 분대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딴소리하는 놈이 있다면 해병대 정신교육대로도 끝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전달해. 임 대위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다. 그에게 한 이등병의 망가진 다리 따위는 자신의 진급과 부대의 명예에 흠집을 낼 수도 있는 관리 실패 사례일 뿐이었다. 한지수 중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폭력이 해병대라는 거대한 이름 아래 완벽하게 은폐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듯 했다. 알겠습니다, 중대장님. 헛소리하는 놈들은 제가 책임지고 정신 개조시키겠습니다. 특히 박진우 이병, 그놈은 제가 따로 면담해서 입단속시키겠습니다. 고은비 중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충성을 맹세했다. 그들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이 만든 거짓의 요새 안에서 그들은 안전했다. 그날 저녁 박진우는 한중위에게 불려가 혹독한 질책과 협박을 당했다. 한 번만 더 주둥이 잘못 놀리면 내 놈의 그 빨간 명찰을 찢어버리고 불명예 제대시키는 수가 있다는 경고에 그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분대원들 역시 임 대위의 지시를 받은 분대장의 압박에 못 이겨 거짓 경위서에 줄줄이 서명을 했다. 그렇게 강민호의 부상은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불운한 훈련 사고로 공식 기록되었다. 민호는 의무대 침상에 누워 지옥 같은 밤을 보냈다. 마약성 진통제도 그의 고통을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다. 무릎은 끔찍하게 부어올랐고 피부 아래에서는 검붉은 피멍이 괴물처럼 번져나갔다. 그는 잠들 수도 깨어있을 수도 없는 고통의 경계에서 신음했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의무대는 숨막히게 고요했다. 세상에 오직 자신만이 이 고통 속에 던져진 것 같았다. 그는 관물대 서랍에 넣어둔 휴대폰을 떠올렸다. 어머니의 번호를 누르고 싶었다.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단 한마디면 되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어머니에게 큰이모에게 자랑스러운 해병이 되겠다고 맹세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 처참하고 망가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었다. 그것은 고통보다 더한 수치심이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겠다던 다짐은 산산조각 났고
그는 이제 실패한 해병일 뿐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는 대신 베개를 물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눈물이 뜨겁게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해병대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거짓의 요새는 너무나 견고했고 그 안에서 그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아무도 그의 비명을 듣지 못했고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절망은 그렇게 포항의 차가운 바닷바람처럼 그의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진실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사소한 균열을 통해 빛을 드러낸다. 해병대 제1사단을 둘러싼 거짓의 요새에도 그런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 균열을 만든 것은 거창한 양심 선언이나 내부 고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연결하는 거대한 전산망, 국방의료정보체계의 평범한 시스템 업그레이드였다. 사단 의무대 군의관은 임규석 대위의 압박에 못 이겨 민호의 상태를 단순 염좌로 기록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찝찝함이 남아 있었다. 만에 하나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자신에게 쏟아질 책임을 피할 구멍은 만들어둬야 했다. 그는 전산망에 민호의 차트를 입력하며 진단명은 우측 슬관절 염좌로 기록하되 특이사항란에 교묘한 문구를 추가했다. 외부 충격으로 인한 슬관절의 총체적 불안정성 관찰됨.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 가능성 배제 불가. 지속적인 관찰 요망. 그는 이 기록이 상급 부대까지 보고될 일은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 낮은 등급의 부상 코드는 사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종결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바로 그 주에 국방부에서 전군 의료 전산망에 새로운 빅데이터 기반 위험 징후 자동 분석 모듈을 설치했다는 사실을.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질병이나 부상 기록의 패턴을 분석해 집단 감염이나 특정 부대 내의 사고 위험도를 예측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모듈에는 개발자가 숨겨놓은 일종의 비밀 병기 같은 기능이 있었다. 바로 입대 6개월 미만의 신병 기록에서 외부 충격, 파열, 불안정성과 같은 특정 키워드와 진단명 불일치가 동시에 발견될 경우 해당 기록을 가혹행위 의심 사례로 자동 분류하여 국방부 중앙관제센터와 해당 병사가 소속된 군의 최상급 지휘계통부대에 주의 요망 알림을 보내는 기능이었다. 그날 새벽 시스템이 밤샘 업데이트와 함께 자동 분석을 시작했다. 그리고 수만 건의 데이터 속에서 해병대 제1사단 강민호 이병의 기록이 붉은색 경고등을 켰다. 경고 진단명 염좌과 특이사항인데 파열 가능성, 총체적 불안정성 불일치, 가혹행위 의심 사례, 참조. 이 경고 알림은 3군데로 동시에 전송되었다. 국방부 중앙관제센터의 기록 보관용 서버, 해병대 제1사단장 직속 감찰실 그리고 강민호 이병의 원소속 최상급 지휘계통 부대인 대한민국 해병대사령부 사령관 직속 부관실이었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해병대사령부 사령관 부관실의 김상현 원사는 해병대에서만 30년의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다. 그의 아침 일과는 사령관에게 보고될 각종 상황 보고와 시스템 알림을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무심코 의료 전산망 알림 목록을 훑어보다가 포항 1사단에서 올라온 붉은 경고 등의 시선을 멈췄다. 강민호 이병. 이름이 흔하긴 한데 김 원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파일을 열었다. 단순 염좌인데 가혹행위 의심이라니 전산 오류겠거니 했다. 하지만 십자인대 완전 파열 가능성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이건 단순 염좌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다. 그는 직업적인 꼼꼼함으로 해당 병사의 인사기록 카드를 연계 조회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성명 강민호 보호자 차유진 관계모. 비상연락처 기타 윤서연 관계 조모 실제 관계 큰이모. 김상현 원사의 등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차유진. 해병대 제2사단장.
철의 목련이라 불리는 해병대 유일의 여성 전투사단장. 그리고 윤서연. 대한민국 해병대에 살아있는 신화이자 이 조직의 심장인 현 해병대사령관. 자신의 바로 옆 사무실에 앉아있는 하늘 같은 지휘관의 이름이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전산 오류가 아니었다. 사령관의 조카 손자이자 이사단장의 외아들이 최전방 부대에서 다리가 부서졌을지도 모르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가혹행위 의심 사례로 분류되어 시스템에 떠오른 것이다. 그런데 정식 보고 라인으로는 아무런 보고도 올라오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한 사건 은폐, 그것도 해병대의 명예를 더럽히는 최악의 범죄였다. 김원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해당 기록을 출력했다. 얇은 A사 용지 한 장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표정으로 복도를 걸었다. 그의 목적지는 단 한 곳. 복도 끝 해병대사령관 윤서연이라는 명패가 붙어있는 집무실이었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이 문을 여는 순간 단순한 사건 보고가 아니라 해병대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스위치를 누르는 것임을 그는 직감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결심을 굳힌 채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사령관님, 긴급 보고 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거짓의 요새에 마침내 작지만 치명적인 불씨가 던져졌다. 해병대사령부 사령관 집무실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팽팽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성기지의 전경을 등지고 앉은 윤서연 중장은 서북도서 방위 계획에 관한 기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은 그녀가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파도를 넘어 이 자리에 올랐음을 증명했다. 그녀에게 군인이 아닌 이모 윤서연의 모습은 오직 하나뿐인 조카 손자 민호 앞에서만 허락되는 것이었다. 들어오게. 노크 소리에 그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문이 열리고 김상현 원사가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 한 장과 심상치 않은 표정에 윤서연은 미간을 좁혔다. 무슨 일인가, 김원사. 사령관님. 의료 전산망에서 올라온 긴급 알림 보고입니다. 김원사는 떨리는 손으로 출력물을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윤서연은 무심코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강민호 이병이라는 이름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시간은 멈췄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기록을 훑어내려갔다. 우측 슬관절 총체적 불안정성, 십자인대 완전 파열 가능성, 가혹행위 의심 사례. 단 몇 초의 침묵.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집무실의 온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서류를 쥔 윤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내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잘 다려진 서류가 흉하게 구겨졌다. 그녀의 얼굴에서 냉철한 지휘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신의 새끼를 해친 침입자를 마주한 어미 이리의 형상이 드러났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의 눈에서 불꽃처럼 타올랐다. 이게 언제 일인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기록상으로는 사흘 전입니다. 하지만 정식 보고는 전무했습니다. 은폐 정황이 명백합니다, 사령관님. 윤서연은 구겨진 서류를 책상 위에 내던지듯 내려놓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평소의 냉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집무실을 몇 차례 서성이다가 결심한 듯 책상 위에 직통 전화를 집어들었다. 그녀가 전화를 건 곳은 포항 1사단장이 아니었다. 그런 피라미들에게 경고할 시간 따위는 없었다. 그녀가 누른 단축번호는 단 하나. 김포의 제2사단 조카이자 딸처럼 여기는 차유진 소장이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수화기 너머로 강단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통신보안. 2사단장 차유진 소장입니다. 나다.
윤서연이다. 충성. 이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차유진은 단박에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이모가 공무 중에 자신에게 먼저 전화를 거는 일은 거의 없었다. 민호가 다쳤다. 다리가 거의 부서진 것 같더구나. 그런데 포항의 그 개새끼들이 이걸 숨겼어. 윤서연의 말에 수화기 저편의 차유진 역시 숨을 멈췄다. 그녀의 외아들, 그녀의 전부. 그 아이가 다쳤다는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가 이내 지옥의 용암보다 더 뜨거운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다. 어디서? 누구입니까? 차유진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오히려 더 차갑고 낮게 가라앉았다. 그 목소리에는 일개 사단을 통째로 갈아 마셔버릴 수 있는 서슬퍼런 힘이 담겨 있었다. 포항 1사단이다. 가해자는 한지수 중위로 추정된다. 중대장 임규석 대위가 은폐를 주도한 것 같아. 알겠습니다. 차유진의 대답은 짧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너는 지금 즉시 사단 직속 기동대와 헌병 특수임무대를 대동하고 헬기 띄워. 나는 화성에서 바로 출발한다. 해병대 중앙수사단장도 대동하지. 작전명은 붉은 번개다. 1시간 뒤 포항 상공에서 합류한다. 전화가 끊겼다. 윤서연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인터폰을 눌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분노와 슬픔이 강철 같은 결의로 변해 있었다. 부관, 당장 사령부 경호대 전원과 중앙수사단을 소집해. 그리고 내 전용 마린온을 지금 당장 활주로로 대기시켜. 목적지는 포항 제1사단이다. 같은 시각 김포의 제2사단 사단장실. 차유진 소장은 전투복으로 갈아입으며 부관에게 명령했다. 사단 기동대대 1개 중대, 완전 무장 상태로 헬기 탑승 준비. 헌병 특임대 전원 동승한다. 목적지는 포항이다. 이것은 사단장 직접 명령이다. 대한민국 해병대 창설 이래 단 한 명의 이등병을 위해 해병대사령관과 최정예 전투사단장이 동시에 직접 출동하는 일은 없었다. 화성과 김포의 군용 헬기장에서 해병대의 상징인 마린온 헬리콥터 2대의 거대한 프로펠러가 육중한 굉음을 내며 돌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다. 거짓의 요새를 부수고 감히 잠자는 아미리의 새끼를 건드린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기 위한 분노의 비행이었다. 헬기들이 지축을 울리며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붉은 번개가 평화로운 거짓에 잠겨있던 포항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날아가고 있었다. 해병대 제1사단의 오후는 언제나처럼 팽팽한 긴장과 나른한 평화가 공존했다. 훈련이 끝난 병사들은 장비를 정비하고 간부들은 다음 주 훈련 계획을 짜고 있었다. 중대장 임규석 대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번 훈련 평가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강민호 이병건은 사단 의무대와 분대원들의 입단속으로 완벽하게 처리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소대장 한지수 중위와 부소대장 고은비 중사 역시 생활관을 순찰하며 병사들의 군기를 잡는, 그들의 권력을 만끽하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에게 강민호는 이미 망가진 장난감처럼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가는 존재일 뿐이었다. 그 평화를 처음으로 깨트린 것은 지상의 소음이 아니었다.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낮고 육중한 굉음이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훈련 비행이겠거니 했던 해병들은 이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소리는 하나가 아니었다. 둘, 셋. 아니, 그 이상이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며 땅과 건물의 창문을 미세하게 뒤흔들기 시작했다. 저게 뭐야? 누군가 하늘을 가리키며 외쳤다. 해병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훈련용 헬기가 아니었다.
해병대의 상징인 마리논 강습 헬기 2대가 마치 어미매처럼 좌우의 공격 헬기들을 거느리고 완벽한 비자 편대를 이루어 부대 상공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헬기들은 지정된 헬기장이 아닌 부대의 심장부인 중앙연병장을 향해 고도를 낮추고 있었다. 그 비행에는 일상적인 훈련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서슬퍼런 목적의식이 담겨 있었다. 두두두두두두두. 거대한 프로펠러가 일으킨 돌풍이 연병장의 붉은 흙먼지를 거대한 폭풍처럼 일으켰다. 해병들은 눈을 가리고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부대의 질서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명백한 무력 시위였다. 2대의 마리노는 거의 동시에 조금의 오차도 없이 연병장 중앙에 지축을 울리며 착륙했다. 사단 지휘 통제실은 발칵 뒤집혔다. 허가받지 않은 사령관 및 타 사단 헬기의 무단 착륙. 사단장 이하 참모진들이 혼비백산하여 지프를 타고 연병장으로 달려나왔다. 그들이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헬기의 슬라이딩 도어가 양쪽으로 열렸다.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경기도 화성 해병대사령부에서 직접 날아온 사령관 직속 헌병 특수임무대였다. 완전 무장 상태의 그들은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일사불란하게 주위를 경계했다. 그리고 그들의 호위를 받으며 한 여성이 트랩을 밟고 내려섰다. 칠흑 같은 전투복, 어깨에는 이 나라 모든 해병의 정점에 선다는 의미인 빛나는 3개의 별. 해병대사령관 윤서연 중장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굳어 있었다. 뒤이어 김포 제2사단에서 날아온 헬기에서도 사단장 직속 기동 타격 대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2개의 별을 어깨에 단 또 한 명의 여장군이 모습을 드러냈다. 철의 목련이라 불리는 제2사단장 차유진 소장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선 지독한 슬픔과 살기로 얼어붙어 있었다. 사단장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달려와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1사단장 5소장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사령관님, 차 장군님. 하지만 윤서연 중장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마치 그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사단장을 향해 지독할 정도로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1사단장은 지금 이 시간부로 본관의 별도 명령이 있기 전까지 직무에서 배제한다. 부사단장은 즉시 해병대 전 병력을 이연병장으로 집합시켜라. 작업 중인 병사, 휴가 중인 병사, 외진 중인 병사 할 것 없이 단 한 명의 열외도 허용하지 않는다. 10분 주겠다. 실시. 해병대사령관의 직접 명령. 그것은 곧 법이었다. 사단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뒷걸음질 치며 알겠습니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 연병장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임규석, 한지수, 고은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져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대규모 불식 업무니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들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었다. 해병대사령관과 이사단장이 직접 강림한 이 상황이 설마 자신들이 묻어버렸다고 생각한 한낱 이등병 때문일 리는 없다고 애써 스스로를 위안했다. 하지만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치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부대 전체에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병사들이 연병장으로 미친 듯이 달려 나오기 시작했다. 그 거대한 혼돈의 중심에서 차유진 소장은 자신의 부관에게 나지막이 물었다. 위치는 의무대 2층 격리병실입니다. 차유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대한 파도를 가르는 군함처럼 인파를 헤치고 의무대 건물로 향했다. 그녀의 군화가 복도를 울리는 소리는 마치 다가올 심판의 시간을 알리는 시계추 소리처럼 또렷했다. 마침내 격리병실 문 앞에 다다른 그녀는 문을 두드리는 대신 그대로 걷어차듯 열어젖혔다. 쾅!
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좁은 침상 위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며 누워있는 그녀의 하나뿐인 아들의 모습이었다. 그 순간 대한민국 해병대 소장 차유진은 세상에서 사라졌다. 퀴퀴한 소독약 냄새와 고통이 뒤섞인 병실. 차유진 소장은 문 앞에 선 채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아들 강민호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했다.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얼굴, 열에 들떠 가쁘게 몰아쉬는 숨, 그리고 조잡한 깁스 아래로 비정상적으로 퉁퉁 부어오른 검붉은 다리. 강철 같던 그녀의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민호야.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장군의 호령이 아닌 찢어질 듯한 어미의 속삭임이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아들에게 다가갔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이마를 짚었다. 불덩이 같았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상처가 굼고 열이 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손길에 고통 속에서 희미한 의식을 오가던 민호가 힘겹게 눈을 떴다. 그의 흐릿한 시야에 들어온 것은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현실감이 없었다. 환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자신을 어루만지는 손의 온기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슬픔을 머금은 어머니의 눈동자는 너무나도 선명했다. 그 순간 스스로를 지탱하던 마지막 자존심의 댐이 터져버렸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해병이 되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 모습을 본 차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부여잡고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눈물을 떨궜다. 별 2개를 단 철의 목련이 아들의 병상 앞에서 무너져 내려 오열하고 있었다. 장군으로서의 모든 위엄과 명예를 내려놓고 그저 다친 새끼 앞에서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한 마리 어미 1위가 되어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 슬픔은 길지 않았다. 어머니의 눈물은 이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장군의 분노로 변모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지옥의 불길 같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방 한구석에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사단 의무대 군의관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내 놈이 군의관인가? 예. 장군님. 내 아들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 내 놈 눈에는 이게 고작 단순 염좌로 보였나? 차유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의 분노는 군의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군의관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살려주십시오, 장군님. 저는 임규석 대위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그의 비굴한 자백은 차유진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 시각 연병장에는 해병대 제1사단 전 병력이 도열해 있었다. 수천 명의 해병들이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한 채 연단 위에 선 윤서연 사령관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감만으로도 연병장 전체는 거대한 얼음덩어리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그때 해병대 중앙수사단장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손에는 얇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지금부터 호명하는 인원은 즉시 대열에서 이탈, 연단 앞으로 나온다. 연병장의 쩌렁쩌렁한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13대대 3중대장 임규석 대위, 13대대 3중대 1소대장 한지수 중위, 13대대 3중대 1소대 부소대장 고은비 중사. 세 개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임규석과 한지수, 고은비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주변 해병들이 경멸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세 사람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창백한 얼굴로 비틀거리며 대열에서 걸어 나왔다.
수천 개의 눈동자가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다녔다. 그들이 연단 앞에 서자 사령관 직속 헌병들이 다가와 그들의 어깨에서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냈다. 정식 징계 절차를 무시한 극도의 모욕적인 조치였다. 채워. 수사단장이 나지막이 명령했다. 헌병들은 그들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한지수는 현실을 부정하며 비명을 질렀다. 이럴 수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해병 정신을 위한 정당한 훈련이었단 말이다. 수사단장은 그녀를 무시하고 다시 마이크에 대고 외쳤다. 13대대 3중대 1소대 소속 박진우 이병. 대열에서 나와 앞으로. 박진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두려움에 다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수천의 눈과 연단 위 장군들의 시선을 느끼며 결심을 굳혔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연단 앞으로 나아갔다. 그가 연단 앞에 서자 지금껏 침묵을 지키던 윤서연 사령관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위압적인 모습과 달리 마치 손자를 대하는 할머니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진우 해병. 많이 무서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괜찮다. 너의 뒤에는 이 할미가 그리고 대한민국 해병대가 서 있다. 두려워 말고 내가 보고 듣고 겪은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말해주겠나? 박진우는 고개를 들어 수갑을 찬 채 절망에 빠진 세 명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듯한 사령관의 눈을 보았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결심을 굳혔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진실을 토해낼 시간이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진우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가늘게 떨렸지만 이내 연병장 전체를 울리는 또렷한 외침으로 변해갔다. 그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것을 쏟아냈다. 한지수 중위가 기마 자세로 민호의 무릎을 괴롭혔던 일, 고은비 중사가 인격 모독적인 폭언을 일삼았던 일, 그리고 고무보트 훈련 중에 무릎을 다친 민호에게 오리걸음을 강요했던 그날의 치욕적인 사건까지. 그의 증언은 날짜와 장소, 상황까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생생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운명의 그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천자봉 행군 날이었습니다. 민호는 이미 무릎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지수 중위는 민호가 예비 총열을 놓쳤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넘어져 있는 민호의 오른쪽 무릎을 군화발로 그대로 짓밟았습니다. 박진우는 울분을 터뜨리며 절규했다.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무언가 찢어지는 그 끔찍한 소리를. 그리고 민호의 비명을. 하지만 중대장 임규석 대위는 모든 것을 개인 부주의 사고로 조작하고 저희 모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습니다. 그의 증언이 끝나자 연병장은 얼어붙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수천 명의 해병들은 경악과 분노로 숨을 죽였다. 중앙수사단은 즉시 움직였다. 그들은 박진우가 지목한 일소대원들을 대열에서 즉시 분리하여 동시다발적으로 개별 신문을 시작했다. 공포의 방패가 사라지자 본물 터지듯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모든 해병들의 이야기는 박진우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했다. 거짓의 요새는 완벽하게 허물어졌다. 연단 아래 수갑을 찬 세 명의 반응은 각기 달랐다. 임규석 대위는 마지막까지 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모든 것은 한지수 중위의 과도한 열정 때문에 벌어진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저는 지휘관으로서 사건을 원만하게 수습하려 했을 뿐입니다. 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한지수 중위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거짓말이야. 저놈들이 전부 짜고 나를 모함하는 거야. 나는 진짜 해병을 만들려 했을 뿐이라고.
그녀의 뻔뻔한 외침에 연병장 곳곳에서 해병들의 야유가 터져나왔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고은비 중사였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중희님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의 비굴한 울음은 그들의 범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할 뿐이었다. 그때 윤서연 사령관이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연병장의 모든 해병들을 팔강모 아래 번뜩이는 그 수많은 눈동자들을 둘러보며 조용하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해병대 창설 이래 가장 치욕스럽고 끔찍한 범죄를 목격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얼음 같은 분노가 함께 서려 있었다. 제군들의 가슴에 달린 그 붉은 명찰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약자를 짓밟고 전우의 고통을 외면하라고 달아준 계급장인가? 아니다. 이 붉은 명찰은 내 옆의 전우를 위해 기꺼이 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피와 땀의 약속이다. 그 약속의 무게를 모르는 자는 해병이 아니다. 해병의 군복을 입고 전우를 괴롭히는 것은 적에게 등을 보이는 것과 같은 가장 큰 수치다. 그녀의 일갈은 천둥 소리처럼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해병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다. 해병 정신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어 온 수많은 폭력과 부조리의 고리를 해병대의 심장인 사령관이 직접 부정하고 끊어내는 고통스럽지만 신성한 외침이었다. 윤서연 사령관은 수갑을 찬 3명을 향해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이들은 지금 이 시간부로 해병대 교도소에 구속 수감한다. 1사단장 및 관련 지휘 책임자 전원을 직위 해제하고 이 부대에 대해서는 무기한 특별 직무 감찰에 착수한다.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이 부패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것이다. 선고가 끝나자마자 의무 헬기 한 대가 연병장에 착륙했다. 들것에 실린 민호가 조심스럽게 헬기에 태워졌다. 차유진 소장은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함께 헬기에 올랐다. 그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포항의 바다를 그리고 그 안에 남겨진 범죄자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헬기는 민호의 긴급 수술을 위해 국군 수도병원을 향해 날아올랐다. 다른 헬기에는 3명의 범죄자들이 짐짝처럼 실렸다. 그들의 군 생활은 아니 인생은 이륙과 동시에 끝났다. 해가 저물고 연병장에는 어색한 정적만이 남았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 해병들은 말없이 서서 자신들이 방금 목격한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몇몇 불량 간부가 체포된 사건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악기라는 이름의 폭력을 이 나라 해병대를 이끄는 2명의 여장군이 직접 강림하여 박살내버린 거대한 혁명의 시작이었다. 국군 수도병원 최상층 VIP 병동의 수술실 앞. 시간은 자정을 향해 더디게 흘러가고 있었다. 붉은색 수술 중 램프 불빛 아래 대한민국 해병대를 호령하던 2명의 여장군은 그저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한 명의 어머니와 한 명의 할머니일 뿐이었다. 차유진 소장은 굳게 쥔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윤서연 사령관은 평생의 숙적을 마주한 듯 미동도 없이 수술실 문만을 응시했다. 그들에게 수술실 안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기계음과 의료진의 움직임은 수천 문의 대포가 오가는 전장의 포성보다 더 긴장되는 소리였다. 길고 긴 6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안타까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파열된 전방 십자인대와 손상된 반월상 연골판을 모두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주치의는 말을 잇지 못하고 2 장군을 바라보았다. 차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뭐요? 제발 말해주시오. 재활에 성공하면 일상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전처럼 뛰거나 격한 움직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투병과 해병으로서의 복무는 불가능합니다.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이었다. 아들의 꿈이 한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자신의 뒤를 따르겠다던 그 자랑스러운 아들의 미래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차유진은 휘청이며 벽에 몸을 기댔다. 윤서연이 다가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들의 눈에는 군인의 명예도 장군의 위엄도 없었다. 그저 사랑하는 아들이자 손자의 꺾여버린 날개를 슬퍼하는 애통함만이 가득했다. 민호의 재활은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그를 괴롭힌 것은 정신적인 무력감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귀신 잡는 해병이 아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겠다던 그의 다짐은 이제는 평생 절뚝거려야 할지도 모르는 상처로 남았다. 그런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그의 곁을 지키는 가족의 사랑이었다. 차유진은 군복을 벗고 찾아와 아들의 다리를 주물렀고 윤서연은 주말마다 찾아와 어린 시절처럼 책을 읽어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장군이 아니었다. 민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사랑받는 이유는 강한 해병이어서가 아니라 그저 그들의 아들이고 손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거대한 파도라 생각했던 존재들이 사실은 자신을 지탱해주는 가장 단단한 버팀목이었음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얼마 후 대한민국 군사법원은 해병대 창설 이래 가장 주목받는 재판을 열었다. 임규석, 한지수, 고은비에 대한 군사재판은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박진우를 비롯한 수십 명의 해병들이 증인석에 서서 용기 있게 증언했다. 작전명 붉은 번개를 통해 확보한 수많은 증거들이 법정에 제출되었다. 결국 재판부는 한지수에게 징역 15년, 임규석에게 징역 12년 그리고 모든 사실을 자백한 고은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3명 모두 불명예 전역 및 연금 박탈이라는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처벌이 내려졌다. 법정에서 판결을 듣던 그들은 실신하거나 절규했지만 그들의 최후의 동정을 보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민호는 국군 수도병원에서 재활을 마친 뒤 의병 전역을 택했다. 군복을 벗는 날 그는 담담했다. 그는 하나의 꿈을 이뤘지만 새로운 사명을 가슴에 품었다. 자신과 같은 고통을 다른 누군가가 겪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인권 변호사, 그 중에서도 군 인권 전문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의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와 군의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국회에서는 청문회가 열렸고 증인으로 출석한 윤서연 해병대사령관은 고개를 숙여 국민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그녀는 사과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병대 내 폭력과 인권 침해를 뿌리 뽑기 위한 전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 언론은 이 법안에 강민호법 또는 붉은 명찰 보호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개혁안의 내용은 혁명적이었다. 첫째, 지휘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령부 직할 기구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해병 지킴이 익명신고 시스템의 전면 도입. 둘째, 훈련 및 내무 생활 중 지휘관의 보디캠 착용 의무화 시범 운영. 셋째, 군 병원의 진단을 믿지 못할 경우 외부 민간 병원의 재검진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교차 진단 의무화. 넷째, 가혹행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하고 단 한 번의 폭행 사실이라도 확인되면 즉시 군복을 벗기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확립이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울 서초동의 한 인권센터 사무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강민호 변호사는 이제 막 입대한 듯 앳된 얼굴의 젊은 해병과 마주 앉아 있었다. 해병은 선임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상담하며 불안해했지만 그의 눈에는 희망이 있었다.
변호사님 덕분에 용기를 냈습니다. 새로 생긴 해병 지킴이 앱으로 신고했더니 바로 사령부 감찰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잘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끙끙 앓지 않아도 되는 세상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상담을 마친 민호는 창밖을 보았다. 비가 오려는 듯 수술한 무릎이 희미하게 욱신거렸다. 그것은 평생 그가 안고 가야 할 흉터였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자신과 같이 고통받는 이들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로 만들어냈기 때문이었다. 같은 시각 저녁 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차유진과 윤서연은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붉은 명찰보호법 시행 이후 군 내 가혹행위 신고 건수가 이례적으로 급증했다가 이후 급격히 감소하며 안정화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들의 미소에는 권력자의 만족감이 아닌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손자에 대한 대견함과 사랑이 가득했다. 인권센터 건물을 나서는 민호의 걸음에는 여전히 아주 미세한 절뚝임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고 당당했다. 그는 더 이상 거인들의 그림자 아래 서 있지 않았다. 스스로가 다른 이들을 지키는 거인이 되어 세상에 우뚝 서 있었다. 한때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던 그날 포항의 절망은 역설적이게도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 어둠이 걷히고 마침내 대한민국 해병대의 붉은 해변 위로 새로운 여명의 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의 중심에는 자신의 상처를 기꺼이 세상의 등불로 밝힌 한 청년 강민호가 서 있었다. 그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가 만들어낸 희망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